저랑 교수님이랑 여러분들께 이분들을 좀 밝혀주세요.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상상력으로 많은 분들에게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사실 이런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 김사행이라는 분은 보통 실록을 보시면 환관도 아니고 환자라고 아주 그 폄하하거나, 이분의 초명이 광대거든요. 어렸을 때 부르던 이름이 광대.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양반을 갖고 왕 앞에서 뭐 꼭두각시처럼 왕 즐겁게만 해주고 이런 사람이라 그래서 광대라고 아주 폄하하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출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이 원나라의 환관으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고려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언제 갔다 언제 왔는지 모릅니다. 다만 제가 원나라 시대의 환관과 내시에 관한 논문들을 보니까 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고려의 환관이라든가 공료를 요구한 게 딱 9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9번 중에 한 번이라고 한다면 1341년이 가장 우세하고요. 이게 8번째 공헌 진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아닌 경우에 공민왕이 이제 옛날에 이제 왕들이 부마국이어서 고려에 이제 세자들이 원나라에 가잖아요. 공민왕이 원나라로 갈 즈음에 같이 끌려갔을 가능성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 사람이 아마 원에서 고려에 돌아온 시기는 공민왕이 이제 원에서 돌아와서 왕으로 올라가는 시기 1351년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특히 그 김사행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에 그냥 가서 내시 환관을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임명장을 받은 원나라 황실의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원나라 황실에서 그 원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황실을 보좌하고 이런 업무를 다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 원나라에 끌려갔던 그 환관들 중에 그 나중에 고려로 안 돌아오고 거기서 그냥 눌러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훨씬 편하니까. 근데 김사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이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공민왕이 1357년에 자기 6년에 내시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시하고 환관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려 초기부터 내시는 딱 20명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한 무신정권 전에쯤 되면 한 6, 70명이 늘어나가지고 신료들이 내시 좀 줄여달라고 막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관들이 정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환관이 내시화되는 거예요. 내시는 엄연하게 문반의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환관이 내시처럼 돼서 환관들이 원나라 황실을 보좌하면서 이제 원나라 황제의 의도에 따라서 신료들을 막 이렇게 주물게 됩니다. 근데 공민왕이 원나라에 가서 이제 그런 사정을 다 봤잖아요. 근데 자기가 딱 귀국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쓰면서 고려를 독립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기 편이 없어요. 지금 궁궐의 신료들은 전부 친원파고 신진 사대부들은 너무 어리고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만들 사람들은 내시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랑 같이 원나라에 유숙도 했었던. 그래서 내시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의 수장을 김사행으로 앉혀버립니다. 내시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왕의 측근 세력가 된다는 의미 이외에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왕실의 재정, 왕실 경영, 그다음에 왕실의 어떤 임명장 관리, 도승지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공민왕이 9년에 한양 천도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남경이라고 하는 곳은 서경과 함께 고려시대부터 제2의 수도로 연결이 되면서 6번이나 천도 논의가 있고 실제로 실행하다 못하고 해요. 근데 공민왕은 실제로 여기다 천도를 하기 위해서 측량까지 이미 다 했던 상태였어요. 아마 이때의 경험이 바탕이 돼서 조선이 개국하고 났을 때도 김사행이 한양을 측량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김사행이 이제 실질적으로 건축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시기가 바로 노국대장공주의 능을 감독하면서부터입니다. 노국대장공주릉은 현존하는 가장 아름다운 왕릉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왕릉은 일단 2가지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최초로 시도한 능인데요. 2번째는 쌍분이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왕과 왕비가 같이 묻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 따로 여기 묻히고 왕비 따로 여기 묻히고 그러는데 왕과 왕비가 같이 묻히는 게 쌍릉으로 처음이고요. 2번째는 수릉으로 최초입니다. 수릉이라는 건 왕이 살아생전에 자기 묘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수릉은 황제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히 고려나 조선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이전에 신라시대 때도. 근데 이때 공민왕이 처음으로 수릉이자 쌍분을 처음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기 때 저게 왜 가장 아름다운 왕릉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전에 고려의 왕릉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태조 왕건릉만 조금 신라시대 릉 따라서는 좀 제대로 정비를 하고요. 그나마 현존 여러분들 구글 같은 데서 보실 수 있는 태조 왕건릉은 북한이 싹 정비를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고려시대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뭐 원 간섭이긴 하지만 쭉 공민왕 이전까지 이렇게 쭉 왔던 거예요. 왕릉이. 근데 박하청이 하면서 이 무덤에 이 병풍석 같은 거에 빼곡히 다 조각을 하고 밀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영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불구 의뢰 같은 것부터 해서 다 그 빽빽하게 조각을 하고 예술적으로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석조 인물상의 높이가 제일 작은 게 372cm예요. 3m. 지금 보시기엔 그렇지만 저게 거의 4m 가까이 되는 성물들이 지상에서 올라온 것만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물들이 쭈루룩 세워져 있으면서 굉장히 화려하고 전에 없던 식으로. 그러니까 김사행의 왕릉을 보고 그 모든 사료에 나오는 기록이 전에 없던 기괴한, 장대한, 화려한 이런 수식어들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목에 왕을 올린 건축가라고 했는데 그 공민왕이 노국대장 공주에 대한 사랑이 되게 애틋하잖아요. 이 왕뿐만이 아니라 그 공민왕이 영전이라 그래가지고 공민왕이 또 미술에 되게 또 조예가 있고 소질이 있으니까 노국대장 공주의 모습을 실제로 그려놓고서 그걸 벽에다 이게 걸어놓을 수 있는 전곽과 사찰을 따로 만들게 시킵니다. 근데 이 나중에 조선 시대 실록을 보면 고려가 망한 것은 공민왕의 영전 건축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영전 건축을 공민왕이 3번을 옮겨 다니면서 짓습니다. 처음에 딱 지어놓고서는 규모가 너무 작아. 승려가 3,000명은 들어가서 같이 노국대장 공주를 위해 불법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3,000명 못 들어간다라고 전부 부시고 미암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개성 문묘가 있던 자리에다가 새로 짓습니다. 근데 그때 실록 기록을 보면 고려 개성의 성의 정문에서부터 그 인부들이 주춧돌을 끌고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처부터 아예 다시 세워서 다시 올린 거예요. 그러고서 건물을 쭉 짓는데 그 영전 건축에 또 혼전이라고 또 건물을 3층짜리 전각을 지으는데 그 3층짜리 전각을 지으면서 사고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 건축의 여러 가지 이게 건물을 짓다 보면 통과 의례 중에 상량식이라고 있어요. 상량식은 이제 가장 맨 위에 대들보가 올라가는 건데 이것까지 올라가면 이제 목수들은 그날 생일이라고 하거든요. 막 일도 안 하고 그날 목수들의 날이에요. 근데 3층 정각에 가는 전에 혼전에 상량대를 올리다가 이게 뚝 떨어져요. 26명이 그 자리에서 압살을 해버립니다. 여론이 좋을 리가 없죠. 심지어는 영전을 짓는 와중에 왜구가 쳐들어와서 개성의 그 입구까지 들어오는데 아무 방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자꾸 이 건설이 안 되니까 공민왕이 제주도에 있던 원나라 목수를 불러옵니다. 이거 좀 다시 져봐라. 네가 원나라 기술로. 근데 원나라 목수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건축이다. 도면을 보고서 안 된다. 그리고 신하들한테 얘기해요. 이러다 니네 나라 망하니까 니네 나라 왕 보고 건물 좀 이것 좀 짓지 못하게 해라. 마지막에 도로 왕륜사라고 하는 절에다가 노국대장 공주의 영전을 쳐요. 3번째 감독관이 김사행입니다. 김사행이 영전 건축과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 릉을 딱 설계도를 그림을 그려서 올려요. 그때서 공민왕이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을 받아서. 내가 원한 게 바로 이거다. 그런데 이제 이랬던 그 공민왕이 죽죠, 갑자기. 공민왕이 죽고 나자 김사행도 위기가 옵니다. 이때 많은 환관 내시들이 죽습니다. 근데 김사행은 뒤에 나중에 태조 이성계 때도 그렇지만 좀 정치적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살아남아요. 이 사람이 내시부에 수장까지 했던 사람은 사실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살아남아서 익주의 관노로 전락합니다. 그냥 그 죄목은 그거예요. 왕을 꿰어서 대역사를 일으킨 간신이다. 이래서 그냥 가는데 우왕이 즉위하고 나서 언제쯤인지는 모르겠는데 슬그머니 또 다시 사료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시 김사행이 익주에 있어야 되는데 다시 개경에서 이제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다가 공양왕대에 이 사람이 내시부의 수장으로 아주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공양왕대 딱 들어오고 나서는 김사행이 오히려 더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 됐다고 느끼는 게 원증국사 비문이라든가 이렇게 불교가 고려 시대에서는 굉장히 큰 그 국교이고 국시이고 어떤 국가 의례를 장악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원흥국사 보호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시게 되자 김사행이 여기 자기 이름을 올릴 때 3번째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대신들보다 이름이 빨라요. 김해군 김사행에서 세 번째로 이름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연복사 중창을 통해서 이 사람이 또 이제 김사행의 묘한 정치력이 여기서 발휘하게 되는데, 연복사는 고려의 태조 왕건이 개경에 세우는 10대 사찰 중에 하나이고 유일한 선종계 가람입니다. 근데 이 사찰이 이제 뭐 몽고 쳐들어오고 이러면서 불에 타서 싹 없어져요. 근데 이게 역대 모든 고려 왕들의 연복사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게 어떤 그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공민왕도 연복사를 재건하기 위해서 목재까지 다 깎아서 다듬어놔요. 그러다가 이 실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공양왕이 고려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대에서 고려가 망하는 건 누구나 싫잖아요. 그러니까 연복사를 중창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 이미 대부분 이제 권력이 태조 이성계로 넘어가 있을 때예요. 근데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허락하고 동참까지는 아니더라도 허락해주지 않으면 조금 사람이니까 인권을 모으기 힘든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고려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복사를 중창하려고 하는데 본의 아니게 아니라 태조가 왕한테 그 내가 주도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여론이 반전되죠. 사람들은 이제 태조가 이게 퇴영 장군도 이게 막 죽이고 이런 거 보니까 약간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다른 욕심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고려의 국차를 고려 왕건이 세운 국차를 재건하는데 제가 물심양면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본인의 개인 재산도 내놓고 이러면서 태조가 막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여론이 막 약간 반전되는 분위기가 나거든요. 근데 이때 연복사 중창의 제조로 임명된 사람이 김사행입니다. 이거는 김사행과 이성계의 합작이에요. 연복사는. 지금은 연복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문도 없이 비신하고 여기 그만 남아있고 지금은 연복사에 대한 흔적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이 연복사에는 이제 5층 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김사행이 건축이 되게 기괴하고 전에 없던 거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건축하는 사람들도 김사행의 건축에 대한 묘사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복사 5층 탑 같은 경우에도 5층 목탑을 딱 짓고 맨 꼭대기는 돌로 지붕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석재와 목재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하는데 좀 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연복사는 완공된 게 1394년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 개창한 다음에 크게 준공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태조의 의도가 충분히 들어있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론몰이를 확 해가지고 내가 이제 주도권을 잡겠다. 거기에 이제 김사행과 같은 인물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놓고 이제 조선이 개국이 되고 나서 당연히 태조 이성계는 1부터 10까지 다 김사행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태조 이성계나 태종 이방원은 왕실에 대해서 사실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막상 딱 왕이 됐는데 예를 들어 왕실의 의뢰는 어떻게 하는지, 뭐 신하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밥은 어떻게 먹고 왕실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이건 하나도 알지를 못하죠. 왜냐면 왕실의 이런 의뢰, 추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실에서 왕에게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어떤 건물과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사행이 이걸 다 단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성에서는 그렇게 바쁘고 그뿐만 아니라 틈틈이 또 서울 내려와서 또 측량해야지, 도면 그려서 갖다 보여줘야지, 경복궁 지어야지, 종묘 지어야지, 태평관 지어야지, 여러 일 때문에 김사행이 진짜 바쁩니다. 김사행이 지은 것 중에 좀 가장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문묘입니다. 문묘는 유교라든가 성리학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조선의 성리학자들도 이것만큼은 김사행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그럼 니들이 접어라 하고 성균관에 이 일을 맡깁니다. 너희들이 설계해서 그럼 너희들이 조선의 성리학에 맞게 한번 지어봐. 그런데 진도가 1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진척이 없으니까 독평의사사 회의에 붙여요. 아니 문묘가 아직까지 건설이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성균관 갖고 안 되니까 우리 독평의사사 회의에서 결정하자. 근데 결정이 안 돼서 이거 그냥 김사행에게 맡깁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김사행이 이거 고려적인 인물이고 원나라 유학파고 불교적인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문묘를 완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볼만하다기보다 김사행이 지은 것 중에 지금 저희가 실견할 수 있는 거는 건축은 거의 경복궁이라든가 종묘가 이 당시 건물은 아니니까 저기 북한에 있는 공민왕릉하고
일부 부제 일부를 알 수 있는 게 정릉이에요. 정릉은 태조 이성계가 너무나 사랑에 맞지 않았던 자신의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입니다. 조선으로서는 이게 최초의 국장이에요. 엄연하게 잘 치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보통 공민왕과 노국대장의 러브스토리만 이제 보지만은 사실 이성계와 강비의 러브스토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실록을 보다 보면 이성계가 강비를 엄청 사랑했다는 거를 그냥 느낄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처럼 똑같이 나는 쌍분으로 할 거야. 같이 묻힐 거야. 그 다음에 그 앞에 영전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어줘. 그게 흥천사입니다. 그리고 나 저기 거기 나도 수릉으로 미리 여기에 들어갈 거니까 미리 내 무덤 자리도 파줘 하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옆에 보시면은 지금 흥천사나 사리전 여기 그 정릉 있던 자리가 지금 여러분 정릉 덕수궁하고 영국대사관 있는 그 일대가 다 정릉과 흥천사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사행 같은 경우에는 죽게 된 이유가 정도전의 당여로서 대군들을 전부 다 외방으로 보내려는 작당 모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 좋게 나오는데 사실 태종이 2번이나 후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김사행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 내시 황가는 없을 수 없는 존재고 근데 하도 사람들이 죽이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였다. 이 남아있는 내시 황관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8월 26일인가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날에 그 자리에 즉결 다 처분하잖아요. 세자 방석까지. 그리고 그날 김사행도 잡혀서 하옥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방면돼요. 집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태종은 죽일 의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9월 3일날 갑자기 효시가 되고 그 잘린 목이 삼군부 청사에 걸리게 됩니다. 태조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도전과 김사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은 이미 죽였고 김사행은 이제 죽인다. 그래서 사실 저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안 닿고 아무도 뭐 김사행과 박자청 어르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제가 퇴직하고 나서 내가 써야지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소설과 뭐 이런 장면의 마지막은 김사행이 효수될 장면으로서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제가 이분한테 좀 빠져 있기도 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